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퇴직연금 준비하시면서 IRP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개인형 IRP를 개설을 하고 나서 개설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뭘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IRP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겠고요. 그 뒤로 또 펀드를 선택하고 나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실물 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물 이전 그 이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내 자산을 안전하고 든든하고 또 불릴 수 있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 모시고 저희 자산을 잘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이야기 나눌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금융 서비스 OK 사업단의 최유리 부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금융 서비스 OK 사업단의 최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산 관리와 노후 설계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IRP를 보다 더 쉽게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유리 부지점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또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세액공제 때문에 개인형 IRP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만 해두면 알아서 굴러갈 줄 알았는데 막상 계좌를 열고 나니까 그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두는 게 맞는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IRP는 운영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수료는 나가는데 수익은 거의 없는 건 아닌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형 IRP를 단순히 개설해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활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IRP 제 퇴직을 위해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즘처럼 이제 연말정산 시즌 되면은 요거 세액공제 된다니까 나도 빨리빨리 미리 일단 들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저희 최유리 부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볼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IRP 모르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헷갈려요. 이러니까 IRP 상담을 주변 분들과 하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나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실수하시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네, 개인형 IRP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은 IRP 하나 만들어두면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좌를 만들어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막상 계좌를 열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IRP 계좌는 만드는 그 자체보다 그 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IRP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원금 보장형인지, 투자하는 상품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IRP가 노후 자산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그런 계좌로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상황은 IRP 안에 그 예금성 상품이나 단기 상품 중심으로 구성해 두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면 하고 싶을 때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IRP를 만들기 전에 이 계좌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노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계획인지에 따라서 IRP를 하는 구성과 운영 방식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IRP는 통장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자산관리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내가 IRP를 그냥 단순히 지금 세액공제 받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이걸 끌고 갈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IRP를 개설을 할 때 비대면 IRP 개설을 이걸 꼭 또 체크해야 된다라고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수수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되나요? 네, 수수료 차이가 있어요. 네, 있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IRP 개설 같은 경우를 꼭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네네. 그러니까 IRP가 단기간에 쓰는 그런 계좌가 아니라 장기간 가져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IRP는 보통 10년, 20년 이상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수수료가 0.1% 차이 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IRP처럼 장기간 유지하는 그런 계좌에서는 차이가 누적이 되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10년, 20년 이상 지나다 보면 그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면 IRP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중간 비용이 줄어들면서 같은 상품을 운영하더라도 수수료가 더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비대면 계좌를 활용하는 게 일단은 또 수수료 측면에서 길게 봤을 때도 더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IRP를 보통 그냥 저희는 그냥 계좌 하나 IRP에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관리하라라는 그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RP 계좌 하나로만 관리를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들 네네네. 하시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돈을 한 계좌에 섞어 두면은 선택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IRP 안에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성격의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 상황에 따라서 네. 내가 인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돈을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후까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계좌에 함께 넣어두면은 나중에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져서 일부만 정리하고 싶어도 IRP는 구조상 자유롭게 꺼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장기 운용 계획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두 가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IRP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계속 안전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전하게 운영한다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IRP에서 안전하게 운용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떠올리세요. 그래서 하지만 IRP에서 말하는 그 안전은 단순히 손실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IRP는 노후에 사용할 자금인 만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금의 그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은퇴 시점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유지되느냐예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 상황에서 수익이 거의 없는 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매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IRP의 안전은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노후에 쓸 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보정형 상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IRP를 채우는 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 또 이제 궁금한 건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 또 궁금한 게 이걸 한도까지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한도까지 쭉 채워도 괜찮은 건지 위험 자산 한도 70%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IRP에서 위험 자산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도까지 채워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과 나에게 적합하다는 건 전혀 다른 예, 이야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위험 자산 70%의 한도는 규정상 허용되는 최대치일 뿐이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현재 소득 수준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위험 자산을 활용해서 장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변동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위험 자산의 그 비중은 처음부터 한번 정해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해 가면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RP는 단기 성과로 가져가는 계좌가 아니라 은퇴 시점까지 그 흐름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궁금하신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데 뭐 디폴트 옵션의 개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걸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못 써서 설정을 안 해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거는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그렇긴 있어요.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을 퇴직연금 그 계좌에서 상품이 만기가 도래된 그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해당 자금은 사실상 그 현금성 자산으로 계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산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IRP처럼 장기간 운용해야 되는 계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금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번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운용 흐름이 이어지도록 설정해 두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아니라 방치를 막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체크를 하고 운용을 할 수 있게 사인을 주는 그런 역할로 디폴트 옵션을 좀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어쨌든 잘 운용을 해 나가야 되지. 그냥 돈이 놀고 있게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그럼 중간에 한 번씩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교체를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검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됩니까? 네, 그 인생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소득이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이직이나 승진이나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수입 구조가 달라지면은 세액공제의 그런 전략이나 납입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변화에 따라 IRP에 활용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의 운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자산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입니다. 네, 이럴 때 아무 점검 없이 그대로 두면 불안해서 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오래 방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현대 자산 구조와 그 비중이 나에게 맞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소득이 바뀐다거나 소득이 더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줄어든다거나 이런 시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은퇴 시점이 이제 조금씩 다가온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시장이 막 출렁거린다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때는 크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점장님께 IRP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가입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사실 시청자분들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건가라는 걸 어렵다고 느끼는 말입니다. 네. 이걸 인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사인, 신호는 뭐라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계좌를 열어봤을 때 네. 그 구성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상품이 왜 들어갔는지, 네. 그리고 이 비중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운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좋고 나쁨에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는 남이 대신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두는 계좌가 아니라 본인의 삶과 은퇴 계획에 맞춰서 이해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용될 수 있는 IRP라도 숫자만 봐서 안심되는 그런 계좌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왜 이런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판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를 잘 운용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이 계좌가 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죠? 네, IRP 계좌 한번 열어보시고 주변에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윤희 부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RP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좋은 노하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험 닥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험 닥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프라임에셋 333 본부의 임수연 지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를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지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함께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수연 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사장님과 함께 이 펀드 운영하고 또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방법 알아볼 텐데요.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사연도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시청자분의 사연 들어보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펀드를 고를 때 수익률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오르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떨어져서 계속 다른 펀드로 갈아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는 펀드는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관리라고 해도 언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펀드를 처음 고를 때보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펀드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냥 좋다, 수익률이 좋은 거다라고 하면 그냥 아마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르다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사장님께 그러면 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펀드라는 게 이게 종류가 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죠. 이게 고르기도 어렵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맞아. 이걸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금융시장에는 펀드의 종류가 정말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두 네. 가지 방법이요? 어떤 걸 담았는가, 무엇을 담았는가입니다. 투자 대상이 다양한 펀드는 사실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주로 담습니다. 수익성은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큰 상품이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국가나 기업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을 담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또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혼합해서 담은 거라 적절하게 중간 정도의 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네. 얼마나 공격적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위험 등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펀드를 보다 보시면 가장 매우 위험한 등급인 1등급부터 네. 가장 낮은 위험인 6등급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는 내 소중한 원금을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에 맞는 등급의 펀드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네. 일단은 뭘 담았는지 그 내용물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위험 등급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인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가입을 하고 내가 펀드를 매수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네. 이걸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 뭐 파는 것도 많잖아요. 은행도 네, 있고 맞아요. 증권사도 있고 보험 회사에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만큼 어디서 네. 가입하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콜라 한 잔을 사도 편의점 아니면 마트, 호텔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그쵸, 다르잖아요. 예. 예.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라도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 이름 뒤에는 A나 C나 S 같은 알파벳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수수료와 보수가 달라집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사실 상담 서비스라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온라인 앱에서 직접 가입하시는 대신 수수료는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온라인 전용 상품만 또 판매를 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 절감에 유리한데요. 금융사별로 사실 주 전공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은행은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지수 연동형 상품이 다양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주식형이나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ETF의 강점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기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보험 형태의 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특화가 되어 있죠. 요약해 보자면 같은 이름의 펀드라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또는 펀드 슈퍼마켓이냐에 따라서 수수료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또 장기로 생각했을 땐 그게 또 수수료하고 직관이 되기 때문에 꼭 수수료 체크를 먼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사의 차이가 있군요. 네, 온라인이냐 네. 아니냐에 네, 따라 네. 또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펀드를 이렇게 어디서 고를지도 정했으면 그다음 이제 진짜 내가 클릭하거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마지막에 진짜 이걸 내가 다 결정을 해서 이게 사실 매수할까 말까도 마지막까지 고민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내가 스스로 체크해봐야 할 거, 나에게 질문해봐야 될 게 뭘까요? 펀드 가입 전 이제 그 버튼 누르시기 네. 전에 저와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세 가지가 나하고 정말 맞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결정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뭘까요?
이 돈은 언제 쓸 돈인가? 투자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펀드에 가입하시면서 투자 기간도 없이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입하시면은 내년에 써야 할 전세 자금을 거기다 묶어두시면 그쵸. 사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을 묵혀두어야 할 여유 자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내가 담을 바구니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인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위험 감당 능력은 투자를 하신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니까 만약 내 원금에서 20%의 손실이 났을 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하다면 아무리 좋은 펀드라도 나에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의 폭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펀드를 왜 고르셨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이 펀드를 왜 투자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투자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거 지금 수익률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산업이 유망할 것 같아서 혹은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고 싶어서라는 명확한 나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명확하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투자는 남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간과 인내심과 목적, 이 세 가지만 명확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펀드를 고를 때,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자극적인 숫자만 보게 돼요. 네. 이게 막 수익이 벌써 이미 뭐 몇백, 뭐 50%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3%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 이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자꾸 고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률 말고 다른 어떤 요소들을 또 체크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펀드를 고르실 때 지금 과거의 수익률만 보시고 그러니까요. 고르시는 네.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또 과거 수익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과거 수익률이 안 좋던 상품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평균 수익률은 보셔야 하지만 정작 내 통장에 꽂히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법만큼 다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쵸. 세금하고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처럼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인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연간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을 넘게 되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앉은 자리에서 수익률이 0.5%에서 1%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내 마음의 온도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중 심리는 반드시 투자에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인기 펀드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꼭 맞는 펀드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내 노후 자금을 거기에다 다 넣었을 때 변동성이 큰 유행 테마에 만약에 넣으신다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품의 구조를 1분 안에 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꼭 이해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니고 자동이체 설정만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는 펀드 가입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내 펀드는 그대로 잠자고 있다면 그거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기 쉽지 않겠죠. 적어도 분기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오는 운용 보고서를 읽으면서 내 돈이 잘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하십니다. 높은 수익률은 운이 따르는 게 맞지만 낮은 비용과 절세 전략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돈부터 막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 펀드를 가입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예요. 이 공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상품 비교 공시에서 꼭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네.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뭔가요?
이게 그 상품 비교 공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진짜 열어보시면 이게 어떤 숫자야라고 네, 싶을 정도로 엄청 정말 써 숫자밖에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예.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10% 벌었다. 내가 10%를 벌었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시장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내 시장은 20%가 올랐는데 내 펀드는 10%밖에 오르지 못했다면 그건 사실 성적이 좋은 펀드는 안 아닙니다. 좋은 거죠. 예, 시장의 흐름을 이기고 있는지 그 비교지수 대비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널뛰기가 심하다면 위험한 펀드에 속합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뜻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이라면 표준 편차가 낮은 펀드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변경 횟수는 펀드를 운영하는 요리사가 자주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저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한 명의 매니저가 책임감을 갖고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꼭 체크하시는 게 숨겨진 꿀팁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수익률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시장보다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신다면 불량 상품을 고를 확률은 떨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교 공시에서 봐야 될 숫자들 3개를 잘 저희도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네. 저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입을 할 때 또 막 이제 막 서류도 쓰고 사인도 하고 막 체크리스트도 체크 V표 하고 합니다.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대충 그냥 하고 넘기시는 네, 분들도 많고 많죠. 그냥 뭐 형식적인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뭘 저희가 잘 체크해야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 네, 계약 서류 보시면 무슨 서류가 막 책 한 권 정도 되는 식으로 그쵸. 되게 많죠. 근데 많은 분이 가입하실 때 설명할 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서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소비자분들을 지켜줄 구조선이에요. 투자 설명서는 곧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따라오는 사용 설명서도 같습니다. 그쵸. 네. 가전 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보듯이 펀드 가입 전 투자 설명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위험, 그 다음에 파트에서는 이 펀드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등이 될 수 있고요. 적합성 보고서는 내 권리 증서와도 같습니다. 상담원이 내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나에게 너무 위험한 상품을 권하지는 않았는지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문제가 됐을 때 불안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내 답변이 사실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두 가지도 나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많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한 간이 설명서예요. 여기에는 펀드 매니저의 이름,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지, 환매 조건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라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나는 이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했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비용과 위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가입을 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입을 하고 나서 펀드 가입 직후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서류에 딱 서명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가입하고자 했을 때와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하신 후에 그걸 보시고 나서 내가 가입하고자 했던 클래스에 맞는지, 그리고 수수료도 맞는지, 수수료는 선취 수수료로 내는 건지, 아니면은 후에 내가 받은 그 이자에서 떼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산운용 보고서 수령 방법입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는데 내 지금 펀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고해주는 보고서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실 때 꼭 이메일을 기입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입을 안 하시면 이게 자택으로 우편으로 가는데 그쵸, 그쵸. 이게 사실 소비자들 손에 쥐이는 곳이 사실 그게 별로 없어요. 네. 연락드려보면 못 받았다. 받은 적 없다 이러세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을 좀 선호드리는데 이메일 주소 꼭 가입하셔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금융사에서 오는 거 뭐 문자나 알림톡을 다 그냥 이렇게 수신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펀드에 가입한 게 있다면 그런 거는 꼭 그때그때 보셔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지만 내가 이거를 변경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또 투자를 더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펀드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내가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계속 우리도 체크를 하고 뭐 변경할 게 있으면 또 변경도 해야 하고 아니면 또 체크해야 할 것들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오늘 알려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또 수익 얻으시고 자산을 불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프라임에셋 333 본부의 임수연 지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사장님 또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험닥터와 함께 또 관련된 자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닥터는 더금융서비스의 한송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리는 한송희 지점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요, 한마디로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 자산의 포장 이사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나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금융사만 이렇게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포장, 우리가 이사할 때 사고가 좀 생겨요. 예, 그래서 못 모르고 옮겼다간 아까운 이자 다 날리고 내 계좌가 꽁꽁 묶여버리는 그런 낭패에 좀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한송희 지점장님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야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실물 이전했습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조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운용 상품이 그대로 맞는지 자산 배분을 다시 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두면 이전 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건 아닐지도 불안한데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후에 꼭 점검해야 할 부분과 실제로 연금 자산을 키우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제 다른 금융사로 옮기셨다고 하는데 옮겼다고 끝이 아니겠죠. 거기에서 또 새로 준비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또 봐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희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게
사실 그냥 옮기면 끝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랬으면 어려운 거 일단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오해하거나 이거 놓치는 부분 그런 게 뭘까요? 퇴직연금 실문 이전은요, 노후자금의 포장 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모든 상품이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실물 이전은 새로 옮길 금융회사도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이 없다면 강제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옮겨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이 상품 라인업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청만 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이런 오해입니다. 신청 후에 기존 이제 금융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데요. 이때 신청했을 때 이런 확인 전화를 못 받거나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지 않으셔서 이제 의사 확인, 나 이걸 받겠다, 변경하겠다라는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전 전에는 상품 목록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 신청 후에는 핸드폰을 꼭 잘 챙겨서 확인을 꼭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이게 그대로 똑같이 이동되는 게 아니군요. 네. 상품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신청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실물 이전,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기존 금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옮길 금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더 좋은 건물로 이사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쉬운데요. 옛날 이제 집주인한테 저 나갈래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네. 이사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맞아요. 먼저 들어갈 집에 계약서를 저희가 먼저 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산을 받아줄 새 계좌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새 금융회사에 내 명의의 방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짐 보내주세요, 이사하세요라는 요청을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집 주인이 내 짐을 다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진 펀드나 예금을 새 금융회사에서도 취급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진행 과정의 절차를 이제 이끄는 건요, 나를 모셔가는 수관하는 회사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보내야 하는 기존 회사보다는 새로 모시는 회사가 좀 더 적극적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관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이 금융사에서 더 아마 그들도 적극적으로 나를 반겨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거기에 것을 많이 확인을 해야 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을 할 때 뭐 단순하게 뿅 되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뭐 IRP도 있고 DB형도 있고 DC형도 있고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제도간으로 바뀔 때도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뭘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 IRP에서 DC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세요. 네, 제도 간의 이전에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실문 이전은 오직 끼리끼리만 가능합니다. 아, 네, 뭐라고요?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만 가능해요. 다른 제도로 못 바꾸는군요. 네, 아, 이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DB는 DB끼리, 네,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만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다른데 금융회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싶으시면 그때는 실문 이전이 아니라 내 상품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하는 현금 이전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근로자분들은 DC형으로 많이들 되어 네네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사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 이 회사들 사이에서만 이전이 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 내 노후 자산이 어떤 형태로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손해가 없는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절대 수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끼리끼리만 된다. 네. DC는 DC형, IRP는 IRP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뭐 같은 상품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분명 이제 내 돈으로 준비한 상품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네, 그러게요. 네, 너무 답답하시죠. 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 생각하면 조금 빠른데요. 네. 네,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전용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특정 편의점에만 파는 도시락이나 간식은 다른 마트에 가면 살 수 없는 네,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해당 금융회사가 자기 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전용 상품, 이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다른 곳에 동일한 상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네. 두 번째는 담겨 있는 주머니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같아도 어떤 상품은 신탁이란 주머니에, 어떤 상품은 보험이라는 주머니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주머니 입구 모양이 다르면 내용물을 그대로 쏙 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구조입니다. 내 자산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한 자산인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자산인지 아니면 그곳에만 묶여있는 상품인지 미리 선별을 하는 것이 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실물 이전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아까 어쨌든 내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의 그 라인업을 좀 봐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옮길 회사의 그 라인업에 이게 없으면 취급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입자들이 가장 낭패를 좀 네. 많이 보는 부분이에요. 네, 진짜 이 속병 생겨요. 화병처럼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심사숙고해서 골라놨던 건데 네.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 없으면 이게 또 아예 옮기지 말아야 되나? 하는 뜻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즐겨 찾는 특정 브랜드가 새로 옮겨간 백화점에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쵸,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물건을 그대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존 회사의 상품을 억지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 현금 이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예금 같은 원리금 이제 보장이 되는 상품들은 만기 전이라 이제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손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내가 원치 않는 이 시점에 강제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좀 확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실물 신청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가진 상품이 새 회사, 즉 이 상품을 받아줄 수강 회사에서도 취급을 하는 공통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내 소중한 수익률을 1원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가 보낸 회사의 이 상품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전 중에는 실물 이전 기간 중에는 운용이 제한이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내 자산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좀 불안하게 느끼는 수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실물 이전 이제 신청 버튼을 저희가 탁 누르는 순간 네. 내 계좌에서 일시정지 음, 버튼이 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가 택배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상자 네네. 예쁘게 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보내잖아요. 그런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그렇네요.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일시정지를 딱 해놓는 이유는 내가 옮겨갈 자산의 목록과 수량을 딱 고정을 해놔야 되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상자에 이미 이게 딱 봉해서 송장까지 딱 붙였는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배송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정확한 배달을 위해서 장부를 잠깐 멈춰두는 겁니다. 예, 보통 최소 3영업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 기간에는 사고 파는 것도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널뛰는 시기에 이런 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잠잠할 때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내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배송이 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는 여유, 네, 그것이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필수의 코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국에는 이전을 했습니다. 막 복잡하니까 아유 됐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덮어두실 것 같은데 그 옮긴 후에도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체크 안 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그렇죠. 옮기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집만 저희가 포장해서 했다 해서 그대로 이렇게 널브러져 이렇게 있으면 그 생활을 못 하죠. 네, 생활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물 이전 이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런 포장이사 후에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것처럼 바로 방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회사를 옮기기만 하면 돈이 알아서 좀 불어날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는 여러분의 자산을 담아두는 건물만 제공을 할 뿐이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인테리어나 뭐 관리, 유지, 보수는 결국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이전을 하셨다면 새로운 회사가 제공하는 더 좋은 상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상품들도 포트폴리오도 좀 다시 짜고 수익률도 좀 수시로 좀 확인을 하시는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실물 이전, 퇴직연금 내가 실물 이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결국 더 좋은 건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왜 옮기려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옮겨갈 곳의 수수료는 얼마나 좀 저렴한지, 그리고 내 돈을 불려준 상품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사를 잘못 가면 이사 비용만 다 날리고 몸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든든한 인생의 마지막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은퇴 후에도 마치 건물주가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이렇게 받듯이 탄탄한 노후 자산을 꼭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이사를 저 한송이가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더 금융 서비스의 한송이 지점장과 함께 했는데요. 지점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